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원입니다. 저는 TSD 라이프 사이언스 대표 이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부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 의약품 IND 규정은 일반 의약품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IND 관련 MFDS 고시도 별도가 아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시에 있는 내용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먼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IND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의약품 시장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약 5%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5 트릴리언 달러가 예상이 됩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은 많은 신약의 특허 만료로 인해 성장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015년은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가 출시됨에 따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소발디는 C형 간염 치료제로서 획기적인 약물이었습니다. 소발디가 출시되기 전 약물들은 서스테인 바이올로지컬 리스판스가 30에서 50% 정도였는데 반해 소발디는 거의 100% 반응률을 보였으며 또한 경구제이기 때문에 복약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소발디 한 알의 가격이 거의 $100에 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제 영역을 보면 항암제가 현재와 미래에도 가장 큰 시장이며 성장률도 9에서 12%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뇨 치료제는 2016년에는 4위였지만 2021년에는 2위로 올라가고 자가 면역 치료제는 7위에서 3위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2016년 2위와 3위 시장인 심혈관 치료제와 통증 치료제는 5위와 4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암 치료제는 시리어스 또는 라이프 스레트닝 디지즈 치료에 대해 적용하는 BTD,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을 미국 FDA로부터 지정받을 수가 있고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레이트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의 4분의 1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항암 치료제가 계속 출시될 것입니다. 2위는 CNS 치료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연간 1인당 매출액은 미국이 $1955, 캐나다 766, 일본이 739, 주요 유럽 5개국이 $577, 호주가 513, 한국은 $2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20에서 $30이며 콜롬비아는 약 $100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5억 명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이유는 1인당 매출액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고가의 혁신 의약품 소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인구는 비슷하지만 인당 매출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의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장표는 각국의 의약품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을 100으로 두었을 때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거의 전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매년 6에서 9%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2위를 달리고 있던 일본은 2012년도부터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인구를 가지는 중국과 인도는 인당 매출액에 있어 중국이 5배 정도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5와 25로 5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R&D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식약처 MFDS 조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바이오 의약품 관련 규정과 바이오 의약품 R&D 승인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MFDS 역사입니다. MFDS는 한국의 FD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FDS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2013년에 처로 승격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ICH 레귤러터리 멤버가 되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과 같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백신 검증과를 설립하여 백신 시험법 개발과 출하 승인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MFDS 헤드쿼터는 다음과 같으며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생약국 Biopharmaceuticals and Herbal Medicine Bureau에서 담당을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종합 계획과 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등을 수립합니다. Affiliated Agency인 안전평가원 NIFDS의 바이오 생약 심사부에서 주로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MFDS는 서울,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6개의 지역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의약품 허가 규정입니다. 이 상표는 의약품 허가 규정의 하이라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약사법, Pharmaceutical Affairs Act가 있으며 그 하위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그리고 MFDS 고시 및 각종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MFDS 고시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을 분류하면 넓은 범위의 드락에는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를 포함하고 바이오 의약품 범주에 첨단 의약품을 포함합니다. 일반 의약품, 스몰 몰리큘 드락과 바이오 의약품과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저분자인데 반해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고분자이며 살아있는 세포 또는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에 비해 많은 중요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며 그 구조는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합성할 때
복제의약품, 카피라고 표현을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똑같이 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비슷하다 뜻의 바이오 시밀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인체 유래 물질 및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질적 혼합물 형태이며 대체적으로 면역 원성을 나타냅니다. 바이오 의약품에는 생물학 제제, 유전자 제조합 DNA 프로덕트, 세포 배양 유래 물질, 첨단 바이오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 베타 의약품, 바이오 베터 프로덕트는 승인된 의약품 대비 개선된 안전성, 유효성 또는 유용성 또는 의약품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기승인된 의약품과 퀄리티, non-clinical, 클리니컬을 비교했을 때 모두 동등성을 보이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제조합 DNA 프로덕트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생성된 펩타이드 또는 프로틴을 말하며 세포 배양 유래 프로덕트는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된 펩타이드 또는 프로틴을 말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류에 따른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백신입니다. 보시는 것은 한국에서 허가된 코비드19 백신들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다수의 코비드19 백신들이 현재 임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코로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허가받은 코비드19 치료제로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와 한국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두 품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12개 제품들이 임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의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면역 감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입니다. 이름은 키트루다입니다. 면역 감문 억제제는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면역세포의 암세포 살상 기능을 복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T세포의 PD-1 또는 암세포의 PD-L1이 면역 회피 기능을 하는 단백질인데 이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되면 T세포가 암세포 살상 기능을 복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항체를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입니다. 세계 최초의 단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2012년 7월에 허가된 바 있는 한국의 셀트리온에서 제조한 렘시마입니다. 렘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성분명은 인플루시맵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고가의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대체할 수가 있어서 향후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 베타 의약품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는 2020년 2월에 허가된 렘시마 SC는 렘시마를 기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해 자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어 치료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대표적인 바이오 베타 의약품입니다. 다른 예로는 1일 1회 성장 호르몬 제형을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주 1회 제형으로 개발을 한 경우인데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이 작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첨단 바이오 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합 복합제제 등을 말합니다. 세포치료제는 체외에서 자가, 동종, 이종 세포를 배양, 정식,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인체에 투여되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입니다. 조직공학제제는 조직의 재생, 복원,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나 조직에 세포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첨단 바이오 융합 복합 제제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의약품입니다. 이종장기 이식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매니플레이팅하여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이종 바이오 융합체제는 의료기기와 이종장기 이식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컴바이닝하여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세포치료제의 예입니다. 보시는 테이블은 한국에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모두 중간엽 줄기세포로 골수, 제대혈 및 지방률의 줄기세포입니다. 이외에 T림프과 같은 면역세포치료제, 체세포치료제 등이 허가를 받아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 및 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NK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치료제 예입니다. 킴리아는 환자로부터 T세포를 분리해 종양을 인지 제거하도록 유전적으로 엔지니어링한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법을 적용한 개인 맞춤형 유전자 변형 T세포 치료제라서 카티 치료제라고 합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에서 치료제를 투여하고 3개월 이후 완전 관해에 도달한 비율이 85%로서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킴리아 투약 비용이 1인당 5억이 넘는 고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졸겐스마는 1회 투여로 척수 근위 위축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은 작년 5월 졸겐스마를 승인한 바 있으며 원샷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약값은 약 25억 원에 달해 세계 최고가의 의약품으로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바이오 의약품의 IND 승인 절차와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ND 검토 및 승인 절차입니다. 스폰서가 IND 신청을 하면 NIFDS에서 워킹데이 30일간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에 대한 서류 및 임상계획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스폰서는 필요하면 IND 기간 동안 프리 IND 미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ND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류로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스폰서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스폰서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임상시험이 종료되면 BLA 신청을 하고 NFD에서는 다음과 같이 BLA 리뷰 115일 동안을 리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폰서는 BLA 제출 전에 프리 BLA 미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BLA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 서류에 대한 검토, 프리 어프로벌 GMP 인스펙션, 프로덕트 QC 테스팅이 됩니다.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 외부에 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IND 규정이란 인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식약처장에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IND 기간은 BLA 이전에 실시하는 모든 임상시험 단계를 말합니다. 만일 처음 일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IND 신청을 하고 이후 일상 시험이 종료된 후 이상 시험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IND 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진행을 합니다. 스폰서 인베스티게이터 트라이얼, 연구자 임상이라고 하는데 또는 인베스티게이터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주로 뒤에 있는 인베스티게이트 이니시에이트 트라이얼 약자로 IIT라고 주로 말합니다. 연구자 임상은 제약회사가 아닌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 또는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합니다. IND 심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상은 안전성 평가를 위주로 하고 2상과 3상은 안전성, 유효성과 과학적 측면을 포함하여 의약품 품목 허가 기준에 적합한 자료 생성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합니다. IND 신청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 범위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신규성, 이전 수행된 연구의 범위,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리스크, 의약품 개발 단계 등의 요인에 의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IND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 중인 신약, 두 번째로 레이블 체인지를 위한 임상시험, 그리고 스폰서 인베스티게이트 트라이얼, IIT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IND 중인 약물의 이머전시 유즈의 IND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ND 승인이 필요 없는 연구자 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고, 두 번째로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된 용법 용량 내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생체 이용률 또는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승인된 IND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승인된 IND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원 또는 수입원이 변경된 경우. 세 번째, 새로운 작용 기전에 의한 새로운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형 또는 원료 약품의 분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IND 승인을 받기 위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에는 최소한 개발 첫 해와 그 다음 해에 실시될 전반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기술하되 그 임상시험 실시에 대한 이론적 근거, 임상시험 대상 적응증, 임사평가 방법과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예측되는 중대한 위험성을 기술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임상시험별로 임상시험의 형태, 예상 대상자 수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반영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임상시험자 자료집을 제출해야 됩니다. 임상시험자 자료집은 임상시험자 및 기타 임상시험 관계자에게 임상시험 계획서의 합리적 근거, 임상시험 계획서의 준수, 주요 특징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GMP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번째,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 방법, 제조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비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독성, 양리, ADME 자료 및 그 시험이 GLP에 적합하게 실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시험약의 과거 임상적 사용 경험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의 이론적 근거와 임상적 고찰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미 임상시험이 실시되었거나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 이용 가능한 약동학, 양력학, 용량 반응, 안전성 요성 결과 등을 요약 기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피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여덟 번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시험 대상자 동의서 양식,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ND 리뷰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폰서로부터 IND 제출 서류를 받으면 이 서류를 평가부로 보내 자문을 요청하고 평가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평가부의 검토 결과를 통지를 받으면 스폰서에게 승인을 내주든지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국 임상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허가를 취득하고자 할 때의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규정은 ICH 가이드라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외국에서 허가가 난 의약품이더라도 국내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교 자료를 필요하며 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외 한국인에 대한 가교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비록 선진국에서 허가가 난 의약품이더라도 그 자료는 외국인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임상 자료가 필요하며 아울러 그 한국인 임상 자료가 외국인 임상 자료와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교 자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가교 자료 제출을 면제합니다. 희귀의약품,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 예를 들면 에이즈 치료제나 항암제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소 적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그리고 민족적 요인의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의약품인 경우는 자료를 면제합니다. 희귀의약품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의 경우는 민족 간 연결 자료인 가교 자료 제출보다는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더 공익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가교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가교 시험 결정을 위한 흐름도입니다. 우선 실시하고자 하는 가교 시험의 종류는 1상, 2상, 3상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 중에서 전략적으로 임상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교 시험을 결과 만일 민족 차이가 발생한다면 가교 시험 흐름도에 따라 추가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는 다국적 3상 시험을 진행할 때 한국인을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환자 수 충족 및 임상 기간을 단축시키고, 한국 제약회사가 이미 외국에서 허가가 난 신약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일상시험을 가교시험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마케팅 목적 및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으로 한국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와 R&D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